좋은 엄마 교실. 안녕하세요. 좋은 엄마 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희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니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분명 여기에 뼈 하나가 있다. 슬라브의 지제 책입니다. 네. 어려운 책들 보시느라고 행복하셨죠? 네. 네. 근데 참 책은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책을 볼 때는 뭐 이렇게 선생님도 조금 욕도 하실걸요? 나 자신도 좀 한탄스럽고 이렇게 어렵게 쓴 지적이란 저자도 밉고 만나고 싶고 만나서 조금 뭐라고 좀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친 후에는 참 개운하지 않아요? 뭘 많이 알아서라기보다는 네. 이 어려운 책을 다 읽어내고 그 시간을 견뎌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샤워한 것처럼 개운. 네, 맞아요. 네, 상당히 그 개운함을 해장한 느껴요. 듯한.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 책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 보면서 서문도 이게 거의 100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 3장에서 상처라는 내용으로 글을 썼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아가지고 저희가 사실 다 아이 엄마이고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불안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무가 불안을 낳는다라는 197페이지의 이 단어. 이게 저한테 아이를 양육하면서 내가 느꼈던 그 불안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2020년에 처음 낳고 제 나이가 그때도 적진 않았어요. 30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도 아이랑 둘이 못 있겠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왜 남편들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보통은 뭐 체력적인 것도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적인 불안이죠. 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네. 내가 아는 게 없는 상태. 무지. 그래서 선생님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무는 키에르케고르의 무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지적이 이 물을, 네. 키에르케고르의 물을. 네, 키에르케고르의 무는 순진함에서 오는 불안을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다 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만들어서 아담한테 누려라 했는데 이게 아기가 태어난 건 기쁜 일이잖아요. 분명히. 네, 기쁜 일이고 야, 내가 이런 일을 해냈다니 하는 생각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 순진함에서 오는 무 그리고 불안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다행인가요? 이러고서 이제 실수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네. 이 뒤에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아이가 키워가면서 나의 무지함? 지식적인 것도 사실 있고요. 사실 신체적으로도 부족한 것도 많고 저희가. 그럴 때마다 올라오는 이 불안으로 내가 실수하는 것들은 없을까. 완벽하고 싶진 않고 100점짜리도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해줄 수 있는 거에 내 불안 때문에 충분히 못해줬던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책 보면서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선생님이 완벽이란 단어라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사실 견디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맞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맞아요. 오는 그런 불안이 참 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도 저 같은 경우는 윤서 어머니랑 반대로 전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에게 실수를 했던 부분이 나중에는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나는 출산도 잘할 거야. 이미지 트레이닝을 엄청 해서 정말 4시간 만에 출산을 빡 하고 첫 아이를 네. 대단해요. 나는 모유수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모유수를 하는데 엉엉 울면서 했죠. 너무 아파서.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자신감이 있어서 뭣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직장이었음에도 자신감 때문에 저는 혼자서 육아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신감은 상당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에너지가 돌거든요.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환상 에너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에너지가 가득히 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조증 상태로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나 행복해. 나 즐거워. 나 잘할 수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그쵸. 나 지금 되게 훌륭한 엄마야. 모성애가 막 나와. 막 이렇게. 근데 필요하지 않나요? 정말 부러운데요? 네. 지금도 갖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현실을 자각해야 되는데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것이 제가 잘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착각. 그러니까 점검이 없이 내 생각대로 이제 아이를 키운 부분에 대해서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지식을 추구했어요. 뭐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노력은 했으나 내 아이에게 이 상호적인 작용이 좀 덜 됐던 게 저는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198페이지에 이 무죄 상태, 그러니까 무의 상태가 죄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선과 악에 대한 차이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제가 하는 행동이 괜찮은 행동인지 아이한테 해가 되는 행동인지조차 모르고 아이의 증상으로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냥 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 듯한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불안이 많았기 때문에 아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운 것이 아니라 네. 무엇인가 아이가 표현한 거죠. 네. 아기가. 근데 저는 저의 불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상황적인 것. 내가 뭐 젖을 너무 많이 줬나? 젖을 너무 덜 줬나? 아니면은 모유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애가 배가 아픈가? 이런 상황적인 것만 이제 해석하기에 너무 급급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물리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들, 네. 물리적으로 아기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지에 대한 결여만 계속 네.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체크죠. 엄마 네. 마음 상태나 엄마의 그 컨디션 상태는 돌보기가 좀 어렵죠. 맞아요. 진짜 모유 수유할 때는 그 모유 양의 부족 네. 건가라는 게 24시간 계속되잖아요. 맞아요. 저지 어제는 너무 많은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너무 적어서 문제인가? 뭐 이랬다가 뭐 진짜 온갖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런 표면적인 것들, 물리적인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저의 불안 때문이라는 생각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금방 해결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왜 이러지? 얘는 왜 이러지? 나는 뭘 잘못하고 있지? 뭐가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거지? 이거 사이에서 진짜 잠도 한시도 안 자고 계속 책을 찾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도우미 선생님이 오셔서 여기 엄마는 왜 안 자냐고. 도우미 선생님이 애를 봐주실 때도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죠.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잠이 안 와요. 잠들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남편분과 그때 이렇게 사이는 어떠셨는지. 그때는 어쩌면 저보다도 남편이 훨씬 힘들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힘드시고 아빠도 힘드셨던 상황이시네요. 네. 근데 둘 다 그걸 인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서로 인정하고 우리 진짜 둘 다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대화로 이겨내보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의 남편. 원래는 남편이었는데 이제 남편이 돼가지고요. 정말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 아기도 많이 힘들었을 네. 그쵸 상황. 왜냐면 아기는 엄마와 아빠 사이의 에너지를 먹으니까요. 네. 그게 아기들에게 정서적 산소가 되는데 산소가 돌기보다는 긴장이 계속 돌기 때문에 아기들이 그 시기에는 신체 공감 100%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아기가 많이 힘들었겠네요. 네. 이론을 공부하셨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내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무상태로 가죠. 네, 네. 진짜 그냥 발가벗겨진 기분 있잖아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걸칠 것도 있고 저를 보호할 것도 있고 하면 참 좋겠는데 신발 한 켤레 없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 근데 공부를 했음에도 그게 그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게 더 힘들 수 있겠네요, 오히려. 그리고 제가 그때 분석을 꽤 오랫동안 받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딱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이제 상담실이 이전하는 시기여서 제가 분석을 그때 한 달 정도 못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나 분석 없이 공부 없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다시 받기 시작했을 때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산소 공급이 네,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산소 공급을 잘 못 해주던데요. 그래서 분석으로 산소 공급을 받으니까 그때 진짜 이제 좀 숨이 트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남편분들은 아기 출산 후에 이제 현실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인가를 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성취감이라는 게 생기면서 자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반면에 네. 출산 후 엄마들은 남편이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도무지 어디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참 어렵게 돼요. 뭐 친구랑 그냥 잠깐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어떤 한계가 좀 느껴지고 그렇죠. 그래서 출산 이후에 출산 우울증을 겪는 이유가 고립됐다는 느낌, 그리고 아기에게 내가 엄마인데 묶여있다는 느낌, 그러면서 또 죄의식이 올라오잖아요. 네. 이런 아기를 앞에 놓고 내가 이런 생각을 네. 하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끼인 상태가 되죠. 그때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사이 좋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간극이 그렇죠. 계속 벌어지잖아요. 둘 다 힘들어서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둘 다 힘든 게 아니라 셋 다 힘든 거죠. 애들 아기까지. 말을 안 해서 힘든 그렇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고 그럼, 하루하루. 맞아. 저는 아기 낳기 전에는 아기 태어나면 안 싸우던 부부도 많이 싸운다 이 얘기를 아기를 누가 더 보냐 뭐 그냥 그 정도의 문제로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엄마 역동 돌고 아빠 역동 돌고 뭐 그러면서 그 시댁의 문화가 들어오고 친정의 문화가 들어오고 서로 적용이 다르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네,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들어갑니다. 네, 네.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일하는 걸로 좀 도망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만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리고 뭐 부득이하게 나가야 되는 그렇게 상황적인 것도 있지만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꼈던지 일을 계속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일만 쉬고 이제 일을 나갔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만 봤을 때 소통이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걸 일을 하면서 굳이 나가가지고 막 그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안 나갔어야 되는데 굳이 나가서 해방감이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한테 또 미안한 마음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또 뭔가 결여도 있고 이 약간의 그 간극 같은 게 계속 틈이 벌어졌었던 것 같아요. 출산휴가를 쓰고 안 쓰고 뭐 이거의 차원이 아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진짜 뭔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내가 도망친 것만 같은 여전히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사실은 있긴 해요. 그때 당시에는 또 그게 선생님으로서 최선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그런 말 하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선생님은 그럼 지금은 그때는 첫째 아이를 말씀하신 거고 네, 둘째 네. 출산 이후에는 네. 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여기에서 206페이지 이런 말이네. 되게 재밌어요. 이게. 네. 말의 출현은 불안을 야기하는 형태 없는 공백을 하나의 기표 속으로 농축시킴으로써 순환적인 광기의 춤을 중단시킨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의 출현. 제가 밖에서 보면 이렇게 뭐 그래도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에선 광기의 춤을 출 때가 있잖아요. 특히 육아할 때는 저희 첫째가 6살이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말 안 듣고 그러면 진짜 미울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광기의 춤을 추잖아요. 그럴 때 책을 보는 것만이 아니고 글을 쓰면서 이 말을 출연하면서 이게 불안을 조금 끊어줄 수 있었던 그게 됐던 것 같아요. 첫째 때는 사실은 제가 책을 보거나 개인 분석을 받거나 글을 쓰거나 이랬던 습관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를 통해서 조금 불안이 아까 드니 엄마가 말한 것처럼 왜 그러지 하면서 계속 아이에게 문제가 있나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내 속으로 들어가면서 좀 순환을 좀 끊을 수 있었던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잘하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니. 무엇을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공백을 기표로 채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그러면은 둘째 출산했을 때는 네. 어떤 기표를 잡았길래 우리가 책은 다 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언어가 읽혀지고 어떤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불안이 잠잠해질 수도 있지만 더 불안이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을 잠잠하게 해줬던 그 문장이나 단어가 있는지. 아이의 태명이 그냥 생각나네요. 저 아이 태명이 칸트였어요. 선생님이 이제 뒷부분을 읽지 않으셨는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기표는 공백을 지시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것에 이름을 부여하는 수수께끼 같은 기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칸트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네. 칸트라고 하셨을 때 네. 지금 청자들이나 네. 우리들이 왜 칸트일까? 그런데 왜 칸트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소파 누빔점이라고 하죠. 락강에 구심점이 이렇게 옮겨졌어요. 네. 불안이 칸트로 옮겨지거든요. 네. 그 칸트는 우리에게는 수수께끼예요. 근데 뭔가 또 안정이 딱 되네요. 선생님이 칸트라고 하시는 순간. 저희가 요즘에도 칸트 이름을 종종 불러요, 집에서. 어떨 때 하냐면 아이가 이제 말썽을 부리고 시치게 하고 넌 칸트다 뭐 이렇게 아이를 진정시키면 이제 저희 부부 서로 엄마 아빠를 진정시키는 거죠. 아시다시피 칸트는 모든 철학의 저수지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저수지가 아닌 모든 철학의 저수지 말고 뭐 강의 생각나요. 모든 철학은 칸트로부터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칸트로 다 이렇게 모아졌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네. 다시 흘러나오고. 네. 그래서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꿈이 있어요. 그 칸트의 엄마의 모습을 또 떠올리면서 칸트 내 아이에게 어떤 걸 줄까? 그럼 그 이름은 누가 붙여주셨나요? 저 윤서 아빠가 붙여줬거든요. 아빠가 붙여줬으면 그럼 그런 아내와 그런 아들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네. 큰 단어를 던져주셨네요. 네. 칸트 어머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저런. 근데 칸트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먼저 갑니다. 자연이 있는 이제 이곳으로 와서 겸사겸사. 평균 수명이 뭐 이제 100세 가까이 가는데 네. 99세 정도. 그죠. 109세. 좀 1년 단축해서. 네. 이렇게. 엄마가 행복할 때 아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저희 가족의 그 불화가 막을 내린 그 시기가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정도의 시점이었거든요. 남편이 눈썹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어요. 차 트렁크에 눈썹이 찢어졌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딱 마주했을 때 여기서 195페이지에 걸려들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걸려들기. 즉 특정한 특징의 고착만이 영구적인 내적 평화로의 철수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개방한다. 그래서 주체는 고착 이전에는 내적인 평화에 머물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딱 났을 때 얼굴에 난 찢어지는 상처여서 꼬매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바라봐야 할 이 얼굴에 찢어지는 상처가 났을까. 그때부터 남편과 제가 그제서야 비로소 저의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남편은 남편 원가족의 이슈들을 살피고 저는 남편을 보면서 떠올렸던 나를 힘들게 했던 엄마의 모습, 나를 힘들게 했던 아빠의 모습, 그리고 제가 지금 불안하게 여기는 그런 불안의 원인들을 그 상처로 인해서 해석으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걸려들기가 어떤 사건 같은 거죠? 여기서 195페이지에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걸려들기. 이것은 내적인 평화에 머물지 못하면 오히려 사태의 흐름 여기까지 이제 읽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생성과 퇴락, 생명의 윤회의 흐름에 완전히 사로잡힌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로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과거로 이제 쑥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어드리면 걸려들기, 엄밀한 의미에서 이 걸려듦 이전에는 세계도 존재의 드러남도 존재하지 않으며 내맡김의 공간을 개방하는 것이 바로 이 의지의 과잉이라면 어쩔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때 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도와주다가 이렇게 하신 거죠? 유모차를 꺼내다가 그렇죠. 트렁크가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다 닫힌 줄 생각하고 그냥 고개를 돌려서 내려가고 있던 트렁크 모서리에 눈썹을 박았던 거거든요. 네. 의지의 과잉. 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상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230페이지에 상처는 그 자체로 해방적이다. 상처는 해방적 잠재성을 수반한다. 상처 그 자체가 그 자신의 치유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내면에 있는 상처를 돌아보게 됨으로써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풀어졌냐면요. 제가 아이가 머리가 조금 작은 편이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머리가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기가 태내에 있을 때 작은 머리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근데 아기가 진짜 머리가 하위 3% 정도로 정말 작은 거예요. 그냥 나중에 크겠지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제가 거기에 거의 광적으로 몰입해서 이 아이가 소두증이 되면 어떡하나, 뇌 성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막 여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대화가 풀리면서 그게 제 이슈랑 관련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팔이 성장판이 일찍 다쳐가지고 수술을 이제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성장판, 제 팔의 성장판이 일찍 다친 기억은 떠올리지 못하고 그 아이의 작은 머리, 성장판이 미리 다칠까봐 제가 막 전전긍긍 불안해했었다는 걸 남편의 대화 후에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 일순간에 아이의 증상에 대한 불안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네, 선생님 상당히 멋있는 해석을 해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25페이지에 상처는 그것을 찌른 창으로만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성장판이 일찍 다쳐서 고통을 겪으셨죠. 네. 이 수술 몇 년 정도 어떻게 하셨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제 4번 정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통이 굉장히 장시간이죠. 지금 네, 5년, 6년 정도를 고통을 겪으신 건데 엄마가 겪었던 고통을 저기 무의식 가운데 있어요. 그 네.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어디로 이렇게 전치가 됐냐면 아이의 소두증이 될지도 모른다는 머리가 성장이 일찍 멈출 거라는 그 불안으로 갔어요. 네. 내가 찔린 창 그 끝을 내가 다시 한번 내 상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해석이 되면서 선생님의 상처까지도, 선생님의 네. 오랜 상처까지도 이게 함께 풀어졌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지금은 아이의 성장 과정, 발달 과정은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성장을 잘하고 있고요. 요즘은 머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요즘 맞아요. 매주 볼 때마다 머리가 이번 주에 또 커졌네. 만족스러우시겠어요? 네. 사실 제가 성장판이라는 사건을 만나고 나서 불안이 사라진 이유로 아예 머리 둘레를 안 쟀거든요. 그 전에는 머리 둘레를 가끔씩 쟀어요. 근데 안 재기 시작한 이후로 아이가 정상 범위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쩌면 내 불안이 그 무의식이 외부에 펼쳐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의 무의식적 그 불안이 아이의 머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어쩌면 만든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이르도록 제 불안이 사라진 이후로 머리가 너무 잘 자라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의 상처 입는 그 네. 잔혹한 사건.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시고 생각하게 되신 거죠. 이 네. 윤회적이다라는 표현을 이 책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지적의 책이 또 있죠. 멈춰라, 생각하라. 그걸 하셨네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엄마의 이슈, 부모의 이슈는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치됩니다. 그리고 투사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게끔 만드는 게 투사적 동일시.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남편의 그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은 엄마의 이슈와 함께 아기에게 가졌던 불안까지. 그러니까 아기에게 투사됐던 것이 어디로 다시 돌아왔죠? 제 엄마. 안으로. 그렇죠. 네. 엄마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저는 제가 육아에 되게 자신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직업으로도 아이들을 26명까지 커버하는 그런 교사도 해봤었고 또 0세부터 6세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보는 것도 잘했고 늘 주변에서도 아기를 참 잘 본다. 아기가 너를 참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와서 실제로 그 선생님한테 아기들이 이렇게 안아달라고 두 팔 벌리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결혼 전부터도 아기를 저한테 막 맡기고 엄마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 증상을 나타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깨닫는 시점이 왔었던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모르고 살 때는 진짜 제가 무지했을 때는 아이들이 피부로서도 동전 습진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그 농가진 있죠. 농가진이 갑자기 생겨서 진물이 막 퍼져나간다던가 이런 증상들도 있었고 한 번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애가 막 갑자기 구토를 하고 열이 나고 막 이런 증상들이 둘째가 좀 특히 많았어요. 그래서 둘째는 오히려 증상을 드러냈기 때문에 제가 아이에게 케어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있었다면 첫째는 오히려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계속 밖으로 돌았거든요. 남편이 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있는 직업이었어서 제 옆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저랑 단둘이 있는데 그 불안과 긴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네. 누가 부르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를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로 대상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엄마가 부르면 바로 나가고 뭐 애를 밥을 안 먹였어도 낮잠을 안 재웠어도 언제든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어떤 합리화를 하면서 나갔는데 그게 아이한테 굉장히 더 긴장도를 높이는 일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외부 대상들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 아이는 안정적이기가 어렵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잠을 못 자게 되고 예민해지고 그게 반복되니까 울고 짜증내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를 지나고 5살쯤 됐는데 아이가 불안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심한 불안은 아니었다고 해도 주차장을 가면 차 소리나 오토바이 소리만 나도 애가 제 손을 붙들면서 이렇게 울 것 같은 아이고.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데 마침 다행히 그때 친구 엄마를 통해서 상담실에 소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아이는 죄가 없죠. 아이는 죄가 없었는데 제가 너무 산만한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엄마가 너무 산만한 상태. 아침부터 밤까지 남편이 없으니 단체 카톡방에서 300개, 400개, 500개씩 카톡을 주고받는 엄마들과 그리고 이제 공동육아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2-3번씩은 꼭 만나서 놀고 이런 상황을 보냈으니 살림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야말로 상호작용이 안 되셨다는 그 말씀이 네. 무슨 말씀이신지 맞아요. 이해가 되네요. 네, 그냥 먹이는 거에 집중, 재우는 거 이런 것들이 정신을 쏙 빼놓고 살았던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정서적인 네. 교류는 없고 물리적인 것만 채워주는 정도. 맞아요. 네. 왜냐면은 루틴은 굉장히 잘 짰었거든요, 또. 어. 근데 더 신기했던 건 그때 그 육아를 할 때 엄마들이 다 저를 의지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애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 열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다 물어봐서 제가 다 알려줄 정도로 엄마 의사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상황이 흘러갔거든요. 근데 아기도 순했나 봐요. 저희 아이가요. 첫째 아이. 별명이 그 이계인 씨 있잖아요. 배우 이계인 씨. 그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많이 울었거든요. 한 번은 버스에서 내린 적도 있어요. 울어서. 네, 애가 너무 우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애를 달래고 다시 가고. 아유, 너무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제가 너무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스러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게 그리고 아이가 저를 향해서 계속 울었던 게 엄마에게 에너지를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울음을 통해서라도 엄마에게서의 그렇죠. 네,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죠. 엄마를 부르는 거죠. 네. 엄마가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네. 얼마나 아기가 엄마의 시선, 엄마의 신체적인 접촉, 우리가 아이와 대화를 해서가 아니라 정서가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과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가서 언니들하고 놀까? 이건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저에게 살아있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는. 네.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한 게 외부 대상들을 도와줄 때. 네. 정작 내 아이는 나도 모르게 내가 소외시키고 맞아요. 있었겠네요. 그 시간에. 그렇죠. 그런데도 큰아이는 그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마운 생각이 지금은 들고요. 둘째는 오히려
엄마 에너지를 계속 받으려고 아프기도 하고 그랬던. 뭔가 사건을 아기가 네. 계속 일으켰군요. 네네. 그래서 둘째는 제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똑똑한데요. 네. 아. 그러면은 첫째는 그 힘든 시간을 거쳤음에도 지금 아주 잘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아이를 그렇게 다시 회복시켰던 건 그냥 된 것 같진 않아요. 다희 어머니께서 아기에게 결혈을 발생시켰던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게 이제 바로 그 상처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제 나름대로 제 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저는 사이버대에 입학을 했고요.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수순을 밟았고 아이는 상담실에 있는 그 놀이센터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느 순간 책을 보면서 치유가 되고 뭔가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들을 정말 눈으로 보이게 확연하게 차이나게끔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언뜻 듣기에는 아이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고 아이는 상담실에 갔고 선생님 사이버대를 갔다고 하고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뭔가 간극이 느껴지거든요. 선생님은 아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안정감을 찾아갔던 게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선생님 자신을 돌아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책에서처럼 무지의 상태였던 게 저였다면 여기서 헤겔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은 뼈인 것.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물렁물렁한 상태였는데 계속 제 몸 안에 뼈를 넣으면서 정신을 찾아가면서 좀 더 힘이 있어졌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하게 되네요. 다희 어머님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언어가 바뀌셨을 것 같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다희한테 넣어주는 언어 자체가 질이 달라지면서 아이의 불안이 많이 사라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게 아까 윤서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불안을 잠재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유치원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엄마가 아이한테 온전히 다 맞춰주는 엄마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 아이의 교우 관계가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불안이 많고 아이가 막 흥분도 잘하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고 말씀이 안 들어왔을 때 오히려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아이가 불안도가 높아지는구나를 직접 경험을 했는데 다희 어머님께서 사이버 대학도 다니시고 상담실에서 공부도 하시고 하시면서 분명 다희한테 주신 언어가 많이 달라지고 다희한테 맞아요. 이렇게 구조 잡아주실 수 있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저를 봤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는 엄마 있잖아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엄마의 언어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말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아이에게 퀄리티 있는 말들을 해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게 진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다 벗고 있었던 임금님처럼 행진하던 모습에서 내가 벗고 있는 걸 인지하고 좀 더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좋습니다. 이 책에서 245페이지에 그런 말이에요. 반성운동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절대적인 되팀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되팀, 반격, 되찌름. 혹은 뭐 카운터펀치로까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기에게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걸 아는 순간 오히려 그냥 평탄했던 엄마들은 계속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근데 아기의 증상을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의 반성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마도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시선이 외부 대상들을 만족시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아이에게 할 일을 집 안에서 찾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액팅 아웃 하잖아요. 행동을. 네.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 정말 반격. 내 아이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다희 어머님은 찾아내셨던 것 같아요. 네. 공부해서 뭐 훌륭한 박사님 되고 유학 가려고 공부하신 것 같진 않고 네. 아이에게 더 잘하기 위해서 맞아요. 공부라는 그 구조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건 정말 멋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뭐가 바뀐 거냐면 자세가 바뀐 거예요. 시선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었죠. 신피질, 지식을 관장하고 우리를 이성적이게 하는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을 비추게 한다. 그 작업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다이가 상당히 지금 멋있게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작곡도 하고 네. 책도 만들고 네. 지금 이렇게 제가 들리는 소리가 네. 이럴 수가 사인을 받아놔야 할까 싶을 만큼 네. 네. 뭐라고 말씀을 좀 네, 오늘도 학교를 갔다 오더니 학교에서 그걸 봤대요. 이제 파랑색이 뜨는 건 뇌가 멈춘 상태, 그다음에 초록색, 빨간색이 뜨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튜브를 보는 뇌는 파랑색이 떠서 뇌가 멈춰 있는 상태이고 책을 볼 때는 초록색이 떠서 움직이는 상태인데 자기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계속 이야기가 상상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게 스토리텔링이지. 그래서 난 상상이 계속 되던데요. 막 이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공부는 진짜 끝에서 이기는 친구는 상상력이에요. 아이디어. 네. 그래서 최근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곡을 작곡을 했는데 어머나. 좋은 길이죠. 그래서 막 연주를 해주니까 동생이 너무 천국으로 가는 것 같아. 너무 좋겠다. 옆에서 이렇게 했더니 아빠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 천국의 계단. 근데 어찌되었든 그 집안에 이제 천국이라는 기표가 다니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시네요. 행복한 네. 가정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저희가 오늘 저녁을 비빔밥을 먹었어요. 네, 비빔밥을 먹었는데 한국 비빔밥은 보약이에요. 뭐든 넣어도 왜 맛있는 거죠? 네. 고추장만 넣으면 맛있나 봐요. 어쨌든 네, 비빔밥을 이제 먹었는데 저희 아이도 2명 다 동전습진도 있고 건조하고 막 아이고. 피부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저도 계속 이 자리에 머물고 있음에도 참 어려운 숙제 같은데 늘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다이 어머님만큼 책을 많이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이 어머님은 정말 그 시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세요. 네,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감동받는 학생입니다. 맞아요. 진짜 네. 성실하시죠. 제가 그래서 네, 반격할 수 있는 카운트펀치를 날리기 위해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제 팀을 향해 네네. 가시는 거. 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비빔밥을 먹으면서 네네. 이런 얘기 봤는데 비빔밥에 이제 계란 후라이를 얹었어요. 너무 뻑뻑한 거예요. 계란 후라이가 너무 너무 뻑뻑해요. 그리고 남편도 옆에서 비벼 먹는데 너무 뻑뻑한 거예요. 근데 이 피부 질환이 건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엄마는 비빔밥도 계란 후라이도 건조하게 하냐 뭐 이런 참기름이라도 넣어줄 거.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국도 못 끓여주고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 집안에도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집안에는 뻑뻑해요. 이 집안에는 유머가 있어요. 아니 근데 너무 뻑뻑하고 건조해요. 가을 가습기도 이제 틀어주고 왔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저의 정서의 이 메마름을 봤던 뻑뻑하게 먹는 부녀를 보면서 메말라 있구나. 뻑뻑한 계란을 보면서 엄마의 증상인가요? 그게 아이의 증상인가요? 제 증상. 또 그렇게 네. 적용을 하시니 또 좀 미안했네요. 달걀 후라이에 걸려들었습니다. 네. 깨달아질 때는 진짜 달걀 후라이에도 그렇죠. 생각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참 그 아이의 증상을 볼 때가 너무 괴롭죠. 네. 괴롭죠. 그게 정말 걸려드는 순간이잖아요. 네. 저희가 멈춰지는 순간. 그리고 사실 그 상태에서 멈춰서 생각했을 때는 내 상처가 보이는데 멈춰서 생각하지 않고 계속 행동할 때는 원인을 계속 상황이나 대상에게서 찾기 때문에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네. 그때 하는 행동이 계속 병원 데려가고 계속 약 맞아요. 먹이고 고착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그래서 아이가 무섭기도 해요. 왜냐면 아이가 요즘은 걸어 다니거든요. 잘 걸어 다니는데 제 무의식이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상태가 조금 안 좋으면 이제 물론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은 아니지만 그죠. 엄마의 영향을 아직 많이 받는 시기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제 또 저의 내면이 드러나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에세이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천안에 계신 선생님께서 쓴 글인데요. 엄마의 이슈와 자녀의 이슈가 이렇게 겹쳤을 때 경험되는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서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큰 아들이 독립을 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땐 도피처럼 느껴진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결혼으로 도망쳤던 것처럼 말이다. 이제 알아진다. 결혼식에서 우셨던 아버지의 눈물 말이다. 피로 연후 딸은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아버지는 딸을 떠나보내며 함께 울었다. 나는 아들 이사를 마치고 내려오며 울었다.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이었음을 이제 알게 된 것이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호주에 있는 딸에게 전화가 왔다. 새벽 12시를 넘긴 시간에 생일이라고,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이 다시 활짝 웃었다. 그러고 보니 아들이 떠나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내 품이 힘들어 떠난 것 같아 눈물이 흐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내며 남은 삶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겸허히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아들에게, 딸에게 신의 은총과 자비가 흐르길 기도한다. 우리 이든이 어머니께서 내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내 무의식이 돌아다니는 것만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아기가 2살, 3살, 4살 이렇게 유치원 때 아기와 점점 더 성장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사건들을 만날 때 참 이게 부모로서 괴롭습니다. 네. 좋은 일 있으면 참 기쁘고 감사한데 내 자녀가 조금 어려운 일을 겪든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리고 저것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걸 하게 될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꼭 아이가 재현하는 것만 같아서 참 괴로움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고 아까 다희 어머님께서도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좀 더 잘 양육하고 싶어요. 네,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내가 겪은 고통을 내 자녀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엄마들이 공부를 하는 거는 실질적인 일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아이에게 적용하는 지식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무에서 무로 가는 반성적으로. 멋있네요. 아니 이거 제가 무에서 만든 말 아니고 무가. 그렇지. 255페이지에 나온. 그래. 네. 선생님 만드신 말은 네. 아니신 건 알았는데 네네. 그래도 그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에서 무로 간다.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했던 그 무는 무지로부터의 무이지만 네. 반성으로 가는 운동이라는 것은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떤 사건들을 일으킬 때 아까 제가 말했던 에피소드처럼 이제 아이들이 건조해서 이렇게 드러난 증상들을 볼 때 저를 대팀으로 이제 보는 거죠. 예전에 그것들을 무의 상태로 만들면서 순진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의 상태를 무로 만들므로 인해서 내가 실질적인 일을 행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말로 제가 사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고 딸을 키우고 있는데도 다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딸이면서 많이 바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7순이 되셨는데 티격태격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가까이 오시나 봐요. 이제 이사도 오시고 막 이러시는데 좋으시겠어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가까이 오셔서 네. 좀 촉촉해지길 바래요. 관계가. 봄비가 내릴 겁니다. 네. 맞죠. 4월에 또 오시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촉촉한 엄마로서의 그게 아들이든 딸한테든 예전에 나의 무지에서 그렇게 말하지 못해줬고 촉촉하게
스킨십 해주지 못했던 거, 그랬던 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네. 네. 무지했던 엄마는 이제 사라지고, 네. 이제 뭔가를 아는 엄마. 여긴 본질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엄마. 네, 그런 엄마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더디지만 천천히.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네. 거기에 도착하겠죠. 네. 주체는 자신의 실패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제가 저의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부터 더 나은 삶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여기서 그 지잭이 말하는 빗금치네스. 네, 그게 저의 빗금 처진 주체. 적대감에 의해서. 네네. 네. 저희가 계속해서 1000개의 고원을 넘고 또 주름이 접히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은 엄마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네. 참 선생님들 오늘 너무 귀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책 255페이지에 보시면 존재는 오로지 물을 향한 무의 운동으로서 존재하며 이렇게 그것은 본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의 우리 모습이 몰랐던 모습들, 그래서 몰라서 잘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무지가 악이 되는 사건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짜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엄마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어려운 책 가지고 선생님들 고군분투하셨고 정말 애쓰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행복한 그 걸음걸음을 걸을 때 엄마가 행복해지잖아요. 네. 우리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좋은 엄마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엄마 교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